경상도 어느 양반가의 혼례날 밤, 신방에 붉은 촛불이 은은히 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신부였지요. 당시에는 혼례 전에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신랑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이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천천히 그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신방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신방에 홀로 남은 신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치다니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신부 집안에서는 펄펄 뛰었지요. 우리 딸이 무슨 흠이 있다고 도망을 친단 말인가? 신랑을 찾아 추궁했지만 신랑은 사색이 된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신부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신부를 두고 무슨 헛소리냐는 것이었지요. 신부의 집안 사람들은 신랑이 혼인을 깨려고 거짓말을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부 본인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신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제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인이요. 저에게 자꾸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제 얼굴 위로 겹쳐 보인 그 여인을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집안에 풀리지 않은 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는 집안의 오래된 일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종들에게 묻고 먼 친척들을 찾아가고 집안의 묵은 문서들을 뒤졌지요. 그러다 한 늙은 여종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사실은 오래전에 이 집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대 어른의 소실이었는데 본부인의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뒷산 구석에 그냥 버렸지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신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피투성이 여인, 꿈속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묻힌 곳을 아세요? 늙은 여종은 떨리는 손으로 뒷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신부는 사람들을 데리고 뒷산 그곳을 파헤쳤습니다. 과연 오래된 백골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묻혀있던 여인의 유골이었지요. 함께 나온 낡은 비녀가 그녀가 한때 누군가의 소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유골을 정성껏 거두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골라 새로 묘를 쓰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그리고 직접 제사를 지내며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우셨지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부터 신부의 꿈에 더 이상 피투성이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꿈에서 그 여인은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나타나 깊이 절을 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망쳤던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제가 그날 본 것이 헛것인 줄 알았는데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니 부인께 큰 결례를 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보았기에 수십 년 묵은 한 사람의 한이 풀렸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자신을 봐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두 사람은 다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첫날 밤에 도망친 신랑과 그 도망 덕분에 한 맺힌 영혼을 구한 신부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그 혼례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도 어느 부잣집, 가을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많은 손님이 모여 흥겹게 술잔을 기울이던 그때 마당으로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이 대청 위 안주인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안주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떨어져 깨졌지요. 네, 내가 어떻게? 그 여인은 10년 전 이 집에서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안주인이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묻었다고 믿었던 첩이었지요. 사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집 주인에게는 본처와 첩이 있었습니다. 첩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본처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본처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난 사이 첩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처는 하인들을 시켜 첩을 모질게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첩의 몸을 가마니에 싸서 깊은 밤 뒷산에 묻으라 명했지요. 확실히 죽었느냐? 예, 마님. 숨이 끊어졌습니다. 본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첩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둘러댔지요. 주인은 한동안 첩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세월이 흐르며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10년 만에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첩은 죽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가마니에 쌓여 산에 버려졌을 때 그녀는 가까스로 숨이 붙어 있었지요. 마침 그 산을 지나던 한 약초꾼이 신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약초꾼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목숨을 건진 첩은 곧바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리했지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약초꾼에게 의술을 배우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산에 묻으라 명받았던 하인을 수소문에 찾아냈고 그의 증언을 확보했지요.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야 그녀는 이 집 잔치 마당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잔치 마당에 모인 손님들 앞에서 첩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집의 소실이었습니다. 마님의 질투로 매를 맞고 산에 버려졌지요. 죽은 줄 아셨겠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본처는 부들부들 떨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도망친 것이야. 그때 첩이 한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첩을 산에 묻으라 명받았던 그 하인이었지요. 늙은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제가 마님의 명으로 이분을 산에 옮겼습니다. 그때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집주인도 있었지요. 10년 전 사라진 첩의 진실을 그제야 알게 된 주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사건은 관아로 넘어갔습니다. 살인을 시도한 죄, 그리고 그것을 은폐한 죄로 본처는 엄히 처벌받았습니다. 첩은 자신이 당한 만큼 본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설프게 사람을 해치려 들면 그 화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본처가 만약 첩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평온했을 것입니다. 질투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10년을 준비한 그 첩의 인내는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사는 선비 윤 씨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에게는 혼이 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곱고 정숙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윤 씨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아내와 밤의 아내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낮의 아내는 다소곳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아내는 어딘가 더 생기 있고 말이 많아지고 눈빛이 또렷해졌지요. 처음엔 그저 밤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번갈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당신이 마당에서 봉숭아를 심었지요? 밤에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봉숭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던가요? 윤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낮에 아내가 봉숭아를 심는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밤에 아내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낮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나에게 시를 한 수 읊어주었지요? 낮에 아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라니요. 저는 시를 지을 줄도 모르는데요. 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낮의 아내와 밤의 아내는 서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몸이 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친정을 찾아가 장모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장모가 결국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우리 딸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라니요? 그 아이는 어릴 때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둘이 어찌나 사이가 좋았던지 죽은 아이가 언니랑 떨어지기 싫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지요. 그 후로 우리 딸이 가끔 동생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충격 때문이라 여겼는데 윤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다른 아내는 죽은 쌍둥이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언니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윤 씨는 고민 끝에 죽은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죽은 처제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황폐해진 무덤이었지요. 윤 씨는 묘를 정성껏 단장하고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처제, 언니를 그토록 아끼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요. 언니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에 아내가 윤 씨에게 다가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그동안 고마웠어요. 언니를 부탁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밤에 아내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내는 더 이상 밤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이 한 사람이 되었지요. 아내는 그 후 한동안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평생 함께하던 동생이 마침내 떠난 것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던 또 다른 아내가 사실은 죽은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것을.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자 동생을 마침내 편히 보낸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부부는 매년 그 동생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산자였고 한 사람은 죽은 자였지만 자매의 깊은 정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이하면서도 애틋한 이야기. 같은 몸을 나눠 쓰던 두 자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어느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속은 탐욕스럽고 음흉한 자였지요. 이 고을에는 정씨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과 함께 수절하며 사는 여인이었는데 미모가 빼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 원님은 부임하자마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씨를 탐내기 시작했지요. 원님은 사람을 보내 정씨에게 첩으로 들어올 것을 은근히 요구했습니다. 정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죽은 남편을 위해 수절하는 몸입니다.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거절당한 원님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원님은 정 씨를 강제로라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믿고 약한 과부 하나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원님은 하인 몇을 데리고 정 씨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들이닥쳤죠. 정 씨는 잠에서 깨어 침입자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지요. 원님이시군요. 결국 이렇게 오셨습니까? 원님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순순히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밤은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정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원님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원님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싸늘한 시유로 발견된 것이었지요. 외상은 없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다 그대로 숨이 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원님이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님이 죽기 전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님과 함께 갔던 하인들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정과부의 집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그날 이후로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담은 이 부분을 여러 갈래로 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정 씨가 위기의 순간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원님을 죽였다고 전합니다. 수저를 지키려는 여인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강제로 정조를 빼앗기느니 자신을 범하려는 자를 처단하고 떳떳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은 남편의 원혼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 원님을 데려갔다고 전합니다. 수저라는 아내를 지키려는 망부의 한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약한 과부 하나를 우습게 보고 권력으로 짓밟으려던 원님이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 그리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진 이유였습니다. 오늘 밤은 조선 야담 속 충격적인 4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날 밤 도망친 신랑 덕분에 수십 년 묵은 한을 푼 신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10년 만에 진실을 밝힌 첩, 같은 몸을 나눠 쓴 쌍둥이 자매, 그리고 자신을 탐낸 원님을 그 밤에 무너뜨린 과부. 이 여인들은 모두 약해 보였습니다. 신부였고 첩이었고 아내였고 과부였지요. 조선에서 가장 힘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한을 풀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조선의 밤은 그렇게 약해 보이는 자들이 가장 강한 한수를 두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화에도 찾아오겠습니다.